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세상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MBC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MBC 이기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책은 내셨고요. 책은 기자유감이라는 이 책인데 잘 지금 나가고 있죠. 어느 정도?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구독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의 단면, 지금 현실의 단면을 어떻게 잘 정직하게 읽을 수 있나, 이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실은 기자유감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요 기자유감이라는 책에 좀 더 안에 이면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기주 기자를 최경영 TV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 아이고, 아침마다 듣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오늘 직접 뵈니까 예. 저도 신기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네. 출입처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고, 대통령실 기자실은 언감상심이고,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저도 못 가봤어요. 대통령실 기자실을.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죠? 여러분들, 검찰 출입 기자실이랄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서초동에 있는 출입 기자실이랄지,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는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출입기자실은 어떻게 일단 생겼습니까? 기자실이 제가 있을 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2, 3 기자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예. 그냥 딱 생각하실 때 콜센터 사무소 같이 생겼습니다. 국회 출입기자실이랑 비슷하게 딱딱딱 칸막이 돼 있고. 아니요. 국회 출입기자실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다, 그것보다. 국회 출입기자실보다도 못하죠. 대통령실 기자실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책상이 일단 좁고요. 정말 독서실에서 봤던 그 옆에 칸막이가 이따만 칸막이 있잖아요. 이따만 칸막이. 네, 그런 그 나무 색깔 이따만 칸막이가 그 한 6명, 7명이 한 줄로 횡대로 쭉 붙어 있는 책상이에요. 그게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책상인데, 그게 정말, 콜센터처럼 정말 이렇게 1열로 이렇게 쭉 한 10열 25횡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나 앞에나 뒤에는 네. 타사 기자들이 앉아있죠. 네. 그러면 타사 기자들한테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비밀 유지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모니터에 이렇게 다 붙여놔요. 뭐라고요? 안 보이게. 안 보이는 거? 예, 안 보이게. 전화할 때는 어디서 하세요? 전화할 때는 이제 복도로 나가는데요. 복도에 나가면 저기 그 복도가 그 도어 스태핑 이렇게 충돌 났을 때 그 복도예요. 거기가 원래 이제 그 앞에가 기자들이 막 배회하고 있죠. 전화기 들고 여기서 배회하는데 다른 기자 나타나면 들을까봐. 다른 쪽으로 가고. 네네네. 그러면 새벽에 몇 시부터 그렇게 전화를 댁에서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부터 합니다. 보통 신문사 기자들은 좀 심한 친구들은 한 5시부터 일어나서 막 전화 돌리던데. 네. 그 석간신문. 그렇죠. 네. 방송사 기자들은 몇 시부터 전화 돌립니까? 저는 아침 6시 반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는 조간 체크를 집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6시 반부터 이제 7시까지 전화 통화를 막 돌리죠. 누구랑 합니까,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들하고 통화를 시도를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의 근데 사안이 없어도 정무랑은 합니다. 루틴으로. 조간을 보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정치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당 상황도 물어야 되고, 그 정무수석이랑 하고 이제 현안 관련해서는 대응이 당연히 공보 라인에서 하니까 홍보수석이나 대변인, 부대변인 그들도 안 되면 이제 선임행정관까지도 내려오고 통화를 하죠. 그들도 안 되면. 네. 여기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네. 수석 비서관 이상을 말하는 거죠. 네, 수석 비서관이랑 실장급을 고위 관계자라고 칭하고, 예. 근데 이제 비서관도 낮은 급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을 붙여줘요. 핵심. 비서관도 1급이죠. 네. 예. 1급 공무원이니까 핵심 관계자라고 핵심 붙여져요. 관계자. 그러면 선임행정관 정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건 다른 말. 비서관이나 수석과는 다른 말. 그분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또 그분이 이제 뭐 핵관이다. 그러면 그 선임 행정관이 하는 말이 되게 기자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죠. 예. 근데 핵관이 아니고 뭐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핵관은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핵관은? 아, 그게 이제 예. 초기부터 보면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임기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에는 저희가 그래도 핵심 라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검사 하시던 분들, 검사. 검찰 수사관 하시다가 용산으로 오신 분들, 예.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흔히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 의원실에서 있었던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용산으로 왔었어요. 행정관으로. 예. 그런 분들. 아. 그리고 일단 VIP라고 불리는 흔히 V1, V2라고 불린다고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예. 이제 뭐 그런 분들의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본인들끼리 V1, V2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 갔을 때 V2라고 불러서 그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청와대에서는 V2라고 불렀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전 이제 이전 청와대는 출입을 안 해봐가지고 문재인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V2가 없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랄지 뭐 V2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V2라고 이제 그들끼리는 부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끼리 부르다 보니까 예. 기자들도 이제 같이 부르게 되죠. V2, 대화를 하다 보니까. V2라고. 네. V2는 지금 이번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 V2는 이번에 가요. 네. 야, 굉장히 중요한 인물, VIP, very important person의 두 번째 사람이 갑자기 돼버렸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대통령은 이제 원래 영어로 저희가 프레지던트라고 하니까 그렇죠. P라고 흔히 앞자를 그렇죠. 따면 굳이 따면 P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V가 대통령을 칭하는 알파벳 단어가 됐고 그랬죠. 그 V라는 거를 그거는 역대 다 똑같았습니다. 네, 예. V라는 걸 다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생긴 거잖아요. 현재 부르는 사람이. 그럼 이제 V가 공직자. 근데 V2의 그러면 지위는 뭐냐? 우리나라 부통령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2인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는 V1, V2라고 부르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그럼 V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그분도 사회적 그분이 일으키는 모든 뭐 일들에 대해서 똑같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이걸 그렇지. 지느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죠. V라고 불리지만. 그렇죠. 자연인으로서. 이번에 디올백 논란에서도 보면 V라고 불리는 분이 그렇죠. 그런 동영상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 공간 자체가 대통령 경호실이든 경찰청이든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자기의 사적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공적인 개념과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V라고 불리는 분이 그렇게 수술을 했고 그것도 2회에 걸쳐서 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제가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윤리적 뭐 이런 의식에 약간 허들을 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취재윤리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뭐 저는 약간 좀 변명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네. 예. 그래서 그 V라는 호칭을 그때는 저도 무심코 쓰고 듣고 했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기자들도 그 물에 그냥 들었구나라는 들었던 거구나 그 물에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혀 비판적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바로 밑에 사실은 V2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죠. 직계상으로 직계상으로는 네. 비서실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서실장이 김대기 실장이 어떤 출입 기자한테 V2는 나도 뭐라고 말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 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부속실 이야기가 한참 나왔을 때니까 네. 1년여 전이죠. 그런 어떤 기자들이나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안에서도 뭔가 좀 관리나 통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고 국정 운영에도 이게 좋은 겁니다. 나라한테도 좋고. 그런 이야기, 특히 김대기 실장 정도의 관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죠. 왜 이게 이 관리, 통제, 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어떤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리고 있을 수밖에 제가 없어요, 이건. 예. 그 도어 스태핑 그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멀어지기 전까지는 늘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거의 수석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사에 했었죠. 대한 네. 기자들도 저뿐 아니라 예, 많이 많은 하죠. 기자들이 그 네. 고위 관계자라고 불리는 그분들에게 그 필요하지 않냐 관리와 통제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왜 지금 건의는 하시는 거냐 건의를 하셔라 뭐 등등의 조언도 하고 그런데 뭐 우리도 뭐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정도의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은 하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도 어쨌든 제2부속실이 없고 그렇지. 특별감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사를 관리 통제할 만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결단을 안 내려주니까 참모들도 대통령이 결단을 그죠? 참모들도 더 이상은 이제 뭐 더 세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 뭔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꾸며진 사진인지 그때 당시에만 그냥 잠깐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섭외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주세요 저렇게 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찍은 사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한 조직으로서의 대통령실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건지 이거 하나 하고 그 의사소통이 민주적으로 되면서 그게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그 기자들이 그걸 다시 반박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가 돼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두 단계가 굉장히 궁금한데 첫 번째는 그들 내에 정말 그 민주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일단 지시를 받는 구조인 것 같고요. 지시를 받는다. 네, 대통령에게. 물론 대통령에게 보고도 많이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답변도 해주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게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 같지 않고 그냥 이분 개인의 생각 같은 말을 들을 때도 많았어요. 이분 개인이라면 대통령. 아니요. 그 수석이나 참모에.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개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분도 끝에는 그냥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야 차원이야. 뭐 이렇게 또 꼬리를 다시고. 그러면 기사 쓰기가 좀 곤란하죠. 어렵죠. 예. 곤란하죠. 그렇게 예. 되면 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이었나요? 네, 홍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굳이 15시간 만에 발표했을 때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저걸 발표를 할 수 있을까? 기자 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고 그래도 나름 저도 뭐 한 1년 선배인데 기자로서는 똑똑한 기자였는데 저걸 사람들이 소굴이라고 생각해서 발표한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해.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쵸. 그때 그 날리면 발표하셨을 때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를 하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냐,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해 본 거냐라고 계속 되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말하신 분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라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차라리 수석이 홍보수석이 네. 그냥 우리가 파악한 바론 이 정도로 뭐 음성으로 받아들였어 정도까지만 했으면 덜 슬펐을 텐데 대통령에게 확인한 답변이라면서 뭐 날리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그렇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 뭐 기업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같은 걸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보도자료에 뭘 담고 싶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은 꼭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이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한국의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는 아직도 본인 스스로도 왕이라고 이렇게 써서 한번 예, 나오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좀 있잖아요. 네. 대통령 말이 무슨 뭐 오명처럼.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될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민주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지점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없을까요? 이게 꼭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냥 여론이 싹 흘러가 버리는 것 같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혹시 거기 계시면서? 저는 뭐 많이 느꼈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정당을 제가 출입을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정당은 그래도 의식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었다고 느꼈어요. 좀 더 다양하고. 그렇지, 다양하죠.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합리적인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더 이제 치우친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데 당선이 된 뒤에는 더 소수가 딱 모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정말 어떤 총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코어에 정말 믿음으로 뭉쳐진 어떤 집단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 행동, 조금, 이게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계속 있었는데, 그냥, 다 옹호하고,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데 주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사석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데 사석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강한 정말 의식화되어 있는 분처럼 의식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충정이라고 하잖아요. 충정. 네. 대통령에 대한 충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다면 장제원도 물러나고 김기현도 물러나라.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건데 그게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충정인지 제가 지금 헛갈리거든요. 제가 그거를 제일 강하게 느꼈던 게 2022년 수해 났을 때였어요. 지하 안타깝게도 관악구에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범람을 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저기 밑에 아파트 1층 벌써 잠기더라고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다음날 그게 좀 논란이 됐죠. 논란이 돼서 최강시사에서도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많이 했죠. 그분이. 우리는 퇴근도 못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사저에는 뭐 대통령실만큼의 벙커만큼의 뭐가 갖춰져 있다는 등 그 황당한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죠. 황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정말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분도 뭐 대통령이 계신 곳이고 집무실이다라는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말 있잖아요. 세월호 때. 맞다. 그 말씀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다 그리고 그게 막 1면, 3면 뭐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재난으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대통령의 그 한마디를 옹호하려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저분들이 다 박사학위도 있고 뭐 다 훌륭하신 개인 그 커리어로 맞아요. 다 훌륭한 사람인데 네, 맞아요. 저런 맹목적인 방어에 그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모습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허덕이면서 그렇게 똑같은 그런 식의 방어를 하고 다니는 걸 보고 네.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정부나 특히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결사적이 되고 필사적이 되고 일방적이 되는지 참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안 되나? 그러면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그 정권이나 그 정부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약간 경쟁적으로 그분들이 예. 서로 내가 먼저 더 강하게 방어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마치 보여주기 경쟁하듯이 그렇지. 무슨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실망했던 게 그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 이른바 개사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개사진 논란이 대선 때도 있었잖아요. 개사과 논란으로. 개사과 논란으로. 근데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그 김건희 여사 팬들. 네, 예. 팬클럽을 통해서 집무실에 강아지 데리고 온 사진 팬클럽을 맞아. 통해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진이 어떻게 그렇게 팬클럽으로 그냥 사적 통로로 나가냐고 기자들이 처음에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제 대변인을 맞습니다. 통해서 근데 그 당시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었어요. 조선일보. 그렇죠. 예. 강인선 대변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날 이제 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던 거는 이제 도어 스태핑 때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정색하고 따져 물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가 막 5월 며칠이었어요.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뭐가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네.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문제의식을 저희랑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왜 문제가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되물으면서 이제 그분이 좀 서운했나 봐요. 예. 그날. 보안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그게 먼저 팬클럽 그것도 팬클럽들도 다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신호 변호사 할지 이쪽으로 먼저 전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떴어. 그러면 구조랄지 뭐를 북한 항상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부부였나 대통령이었나가 대구 시장 방문하는 일정도 팬클럽을 통해서 먼저 간 적이 있어요. 맞아. 대구 일정도 네.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니까 기자들이 그런 거를 따져 묻다가 그날 백브리핑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옥신각신이 좀 커졌어요. 기자들이 이제 대거 대변인의 저런 모습에 좀 실망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막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날 제가 좀 세게 했죠. 네. 그러니까 강인선 대변인이 제가 아까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네. 통화를 하던 사이인데 네.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저한테 저녁 그날 9시 반인가?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네. 섭섭하다고? 네. 그런 취지였죠. 네.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개 키워봤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집에서 키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를 안 키워보면 모른다. 제가 뭘 모릅니까? 그랬더니 그 산책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사진 찍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 사안의 그 본질이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진 게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 외출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어떻게 그런 루트로 나갔냐는 걸 물은 건데 그렇죠. 9시 반 10시까지도 그분은 약간 핀트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몰입돼 있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네 지금 상황 자체에. 그러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그 개를 키워봤냐고 물어볼 때 제가 참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분에게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실망했는데 그 첫 번째 실망이 그 개 키워봤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 혼자만의 문제인가, 이곳의 문화가 이분을 이렇게 만든 건가. 근데 그분이 쓴 책에 그 뭐 힐러리처럼 뭐 하고 뭐처럼 뭐 하라 이런 책 되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거기에 그 100세 넘으신 그 백악관 출입기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뭐 미국의 유명 외교관 얘기도 나오고 뭐 언론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땡땡거리는데요. 어떤 대통령한테도 땡땡거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왔었어요. 삼성 평택 공장도 가고 이제 그때 또 이제 합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한 개만 해달라. 네, 한 개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기자들은 또 이렇게 말을 잘 듣잖아요. 정말 한 개만 했습니다. 한 개. 딱 한 개만? 딱 한 개. 딱 한 개만? 그런데 그게 뭐 합의사항이라면서 미국도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달라. 근데 미국 기자가 막 2개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억울하잖아.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대통령 두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미국 기자가 2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퇴장했어. 근데 질문도 뭐 3명인가 밖에 안 해가지고 많지는 않았어요. 2명인가? 퇴장했어. 일정이 끝났어요. 그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이제 한 개만 하기로 됐다면서 왜 2개 하는데 저쪽은 왜 2개 하고 우리는 한 개만 하냐? 그러니까. 왜 제지 안 해? 한국 기자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2개 하지 그랬어요. 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한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이. 그때 또 한번. 정말 방신이네, 이거. 그때 또 한번 기자들이 그분이랑 또 한번 멀어졌죠. 강혜선 대변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근데 비공식 모임, 이제 공식 모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공식 모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식 모임은 이게 대통령과 뭐 당정협의다. 또는 뭐 이른바 윤핵관들이 맞다라고 할 때 신문은 뭐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끝까지 취재를 해서 옆에 있다가 이렇게 쓰고 그렇잖아요. 텍스트 기자들의 장점인데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8시, 뉴스데스크는 8시잖아요. 7시 40분인가요? 네, 요새 7시 40분. 7시 40분에 맞추려면 뭐 보통 한 최소한 5시나 6시에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한 명 정도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어떤 비공식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게 영상으로 이제 그것도 남아있을 리가 좀 없을 것 같고, 저 취재할 때나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브리핑 하는 게 이걸 다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신문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진짜가 아닌지, 요것도 방송기자로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네, 자괴감 많이 느꼈죠. 그리고 이렇게 무력감도 느끼고. 근데 이게 단지 이제 비단 신문과 방송의 차이는 아니었고요. 흔히 이제 단독이라고 막 그 인터넷에 기사들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언제 뭘 발표할 거다. 정부가 뭘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단독들이 나와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뭘 말할 거다. 뭘 발표할 거다. 이런 거. 거의 다 맞아요. 그런 단독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프레임 잡기야. 아젠다 세팅이야. 그리고 이용당하는 거야. 하지만 기자들은 단독을 좋아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출입 관리하는 홍보 담당자들은 그걸 철저히 이용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용 당하는 느낌을 기자도 느껴요. 느끼죠. 근데 그렇게 쓰는 기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단독이 딱 떠요. 그럼 기자들끼리 친한 기자들 그 꾸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꾸미. 그 톡방에 딱 올라와요. 꾸미해. 단독 기사라고 링크가 딱 올라와요. 누가 올려. 그럼 딱 보면 제목이 뭐 대통령이 언제 뭘 발표한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일보 누구겠구나. 딱 클릭해보면 여지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었겠구나. 취재원도 알아. 그리고 뭐 여사가 단독. 여사가 어디 가서 막 정인이 묘에 가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다. 남모르게 어디 가서 급식을 했다. 남모르게. 그럼 미담 기사가 딱 떠요. 단독 달고. 그러면 링크를 눌러보지 않아도 이건 어느 매체 누구겠구나. 기자를 다 합니다. 눌러보면 딱 여지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 5-6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5-6명의 기자가 이제 모의 주듯이 이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독을 이렇게.
근데 야.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서면 기자가 그래도 소스가 있는 기자로 뭐 이렇게 좀. 그렇죠. 그 그쵸. 기자가 쓰는 기사는 다 맞다라고 이제 기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죠. 확실한 소스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자들이 단독을 쓰면 이제 거의 미래가 다 보여요. 딱 맞으니까. 그렇게 될 거거든요. 며칠 뒤에,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아,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맞는지만 확인해서 타사 기자들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그 권력이 어떻게 보면 출입처 기자들을 이용하는 거네요. 본인들의 아젠다 세팅이나 본인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권력에 이제 동원되지 말라고, 출입처에 동원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딱 그 동원되는 기자, 그냥 그림 그리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그렇지. 김 기자 그 그림 좀 그려봐. 멋지게. 아. 그 내부자, 뭐죠? 부당거래 영화 보면 부당거래. 그 검사 역할 맡은 그 배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기자가 막 그 술 먹으면서 고급시계 하나 받고 다음날 그러면 그 검사가 출근해서 모니터 보면서 스크롤 내리면서 그렇지 잘 썼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온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장면의 기시감이 드는 거죠. 거기 있으면. 그런데 그 기자들 사이에 또 난 이거 좀 그런데 하면 다른 2번한테 가요. 2번도 안 받으면 3번한테 가. 그럼 누군가 한 5번, 6번에 씁니다. 그 기사를. 예. 근데 그쪽에서도 안 받아. 예. 근데 기자들이 좀 짜친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 짜친다. 너무 작다. 그리고 네. 이거 쓰면 아무리 내가 독수리 오형제에 있지만, 네. 나도 쪽팔려. 이런 기사 있잖아요. 나도 짜쳐져. 예. 근데 아무리 니네가 쓰라는 거 써왔지만, 야, 이건 좀 너무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연습생 군이 있어요. 이분이 있구나, 예. 이분이. 들어가고 싶은, 1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네. 이제 그런 기자들이 100% 받았습니다. 그걸 또 걔네들은. 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이 아주 이제 폐쇄적인 출입처 기자들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출입처 문화가 그래서 외국은 비트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인정 욕구, 내가 정보가 있다는 인정 욕구, 그리고 그 인정을 상사로부터도 받고 뭐 데스크 부장, 국장으로부터 받으면 이제 출세도 또 쉽고, 그렇죠. 네. 예, 승진도 쉽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나라 언론 현실에서 안타까운 건 검찰발 피의 사실 단독과 특종에게 특종상 뭐 이달에 무슨 상 이런 거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게 거물 정치인과 재벌 뭐 총수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죠. 예. 그리고 뭐 다음날 일면 지면에 실리면 그 다음날 되면 다 받아서 따라가는 흐름이 되긴 하는데 예. 이것이 과연 정말 취재와 특종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를 이제 논하다 보면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파급력 때문에 상을 받게 되거든요. 파급력 딱 하나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특종 기자로 이제 회사 안에선 인정받고 그렇죠. 정보를 쟤는 많이 알아내, 뭐 잘 알아내 이러면서 인정받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들의 입맛에도 맞게 동원됐으니까 다음에 2탄, 3탄을 또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공생관계가 되다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이런 기자들은 또 정계로도 나가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저는 근절이 안 되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게 순서야, 완전히. 네. 용산도 그런 거에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그마한 미니어처. 네. 그런 관계 미니어처. 특히 또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걸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총장 되기 이전에도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셨던 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혹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랄지 검사들이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던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좀 술을 좀, 과거에 이제 엘친 전 소련이었나요? 러시아였나요? 러시아 대통령이 술을 좀 너무 과하게 먹어서 네.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국정 운영에 좀 네. 이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걱정도 좀 합니까? 혹시? 하죠. 네. 대통령 술 좋아하는 건 다 알고. 예. 우리가 뭐 직접 대통령 취임 후에 그분이 술 먹는 장면을 뭐 보지는 못했지만, 예.
제가 후보 때 제가 마크맨을 하면서 유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술도 잘 드시고 말씀도 취한 상태에서 잘하더라고요. 제가 강릉 유세를 따라갔을 때 1박 2일이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호프집이나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하니까 후보인데 온 거예요. 근데 저 앉은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이렇게 드럼통으로 되어 있는 술집이었거든요. 예. 그 대포집 같은. 대포집 같은 거. 그 드럼통 한 3개 붙여놓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있고 거기 뭐 대변인이랑 처음에는 막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이제 후보님이 딱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대변인 여기 상석에 있던 사람이 이제 비켜줬죠. 그 후보가 여기 윤 후보가 앉았죠. 근데 윤 후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작으로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딱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약간 얼굴이 이제 벌개지셔갖고 근데 이제 이거 많이들 안 드셨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잔 이렇게 해드리지 하면서 이렇게 잔을 다 이렇게 모으라고 하더니 스스로 말아? 네, 소맥을 마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소맥을 말 때 이렇게 또 잔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던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렇죠. 소주 잔에 네, 먼저 그렇게 소주 잔에 안 붓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리듬이 땅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소주 옆에서 참모들이 소주병이랑 딱 따졌을 거 아니에요? 잔을 이렇게 딱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더라고요. 이렇게 그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맥주를 또 이렇게 딱 달라고 하더니 업소에서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또 맥주도 이렇게 그냥 이게 부어요. 근데 부으면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내리니까 진짜 선수네. 네. 근데 그게 어떤 정량이 딱 근데 안 넘쳐. 넘쳤어요. 조금씩 이미 테이블 대포 끝집 다 흥건하게 이제 넘쳤죠. 제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저분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흥건한 분위기. 네. 이게 땅 우리 그 소시민 같은 그 소맥이 아니고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해. 근데 이제 그렇게 특히 검사들 기자들이 그렇게 마시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뭐 두주불사형의 정치인이 뭐 호방하고 굉장히 좀 유능한 정치인처럼 인식됐던 뭐 80년대 90년대가 있으니까요.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사적인 끼리끼리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지금 우리 MZ세대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까칠하잖아. 그런 자리. 회식도 싫어하고. 근데 출입처 가면 또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 뭐, 오형제, 육형제 이런 친구들과 뭐, 연습생 그룹들이 다 나이든 꼰대 같은 기자 고참들일 것 같잖아요. 다 주니어들이에요. 어린애들이에요? 어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는 이 친구들이, 그 젊은 기자들이, 실제로 브리핑을 하거나 도어 스태핑을 하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물어봐줘요. 듣고 싶어 하는 질문? 나 오늘 이거 하고 싶은 질문, 뭐 야당을 만약에 비판하고 싶다. 그럼 그 비판하도록 질문을 해줍니다. 판을 깔아주는구나. 네. 되게 얄미워요. 그 질문 기회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국정현안보다도 정치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건데 좋아할 만한 질문. 우리가 미국 이번에 정상회담 갔을 때 합동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도 보면 한국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단 전제를 깔죠. 당신이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는 뭐라고 비판한다.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식이면 당연히 그렇지. 더 강하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앞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또
당신이 검사였을 때는 뭐 부정부패와 뭐 비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그거 없이 하셨던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야당의 어느 의원이나 어느 대표의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그 비판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인가? 아니 김건희 여사 논문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랄지. 네.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건 좀 많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화하자마자 문자 받자마자 그렇게 매도하고 그런 거는 뭐 몇 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거는 통정매매 같은데 검사였다면 이건 통정매매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황상?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어요? 퍼스트 펭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죠. 누군가가 이게 점프를 했어야 됐는데 점프를 그렇죠. 하는 기자가 없었으니까 네. 다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하다가 가끔씩 뭐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했는데 예. 그걸 이제 그 단호하게 질문을 하거나 자신감 있게 하지 않고 약간 뭐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식의 약간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약간 좀 면구스러워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외람되오나부터 해가지고 외람되오나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질문들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의 출입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출입처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들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들은 것들. 네. 그 들은 것들에 관해서도 또 언젠가 책을 쓰고 싶으세요? 그 들은 것들이 의미하는 게 시대적으로 그때 말했더라면, 그때 확인이 됐더라면, 물론 확인이 안 된 것들도 많겠지만, 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대목도 많고, 예. 더 기자로서 권력과 최고 권력에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언론인으로서의 느낀 바를 이 기자유감보다 좀 더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춰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저도 어쨌든 현직으로 그렇지. 안에 있으니까 누워서 침 뱉기기도 하고 지금 이미 누워서 침을 많이 뱉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나름의 기자들의 뭐 지금 역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것도 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최강시사 하면서 느꼈는데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거든요, 다. 네. 그러면 어떤 신뢰 관계 때문에 계속 어떤 뉴스의 소스로서 저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계속 기자 생활을 하려면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거든. 이 기자한테는. 그러면 본인은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면 그럼 기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자들이. 그렇죠. 그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이렇게 비판 보도 형식으로 하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하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걸로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내가 이걸 해서 저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사서 나의 취재나 이런 거를 그분들이 이제 싫어하거나 나에게 어떤 관계 형성과 정보 제공을 꺼려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이걸 내가 써도 될까 말까.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써서 다음 거를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 것도 써서 그 다음 거 나한테 말해줄 거를 나한테 말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렇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안 쓰고 계속 안 쓰는 거죠. 그러고 이제 소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안 쓰다 보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권력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권력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얼굴만 보게 되는 그런 네. 지금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온 기자들끼리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뜻도 잘 맞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또 생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자 집단과 그 권력 집단이 또 이렇게 짝짝꿍이 잘 돼요. 네. 서로 공생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사적 이익인지 아니면 우리끼리의 이익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의 이익인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닌지 이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그냥 그 대부분은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민들에 대한 생각까지 기자들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 사고의 확장이 네. 내가 이 사실 알았어. 네. 이건 잘못된 거야. 지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끝내요, 거기서. 누군가 지적을 하겠지? 뭐 이러면서. 나의 이름이 그 기사에 걸리면, 내가 먼저 맞으니까, 이렇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난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기자들이.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맞아주면, 그렇죠. 저 기자의 가는 길을 벤치마킹해서 난 절로 가지 말아야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모난돌이 맞았으니까 네. 내가 두 번째 모난돌이 돼야지가 아니라 모난돌이 맞았으니까 모난돌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길을 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트 펭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각 출입처마다 굉장히 좀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출입처들은 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산업 관련된 대기업 관련된 그렇죠. 그런 출입처는 그렇죠. 더더욱 심하고요. 그런 기자 집단화와 그 자본 권력의 결탁이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기자들이 그들에게 받는 혜택도 많고 예. 또 대기업들은 언론재단 같은 거 운영하면서 그렇죠. 해외도 많이 기자들 연수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밑보이면 좋은 기회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다 갖고 싶어 하니까 그분들과 틀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기자들이. 맞습니다. 저도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갔다 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해요. 송년회 이맘때쯤에 송년회를 해요. 송년회를 해서 대기업이 열어주나요? 그렇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연수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돈을 받고 간 거기 때문에 저야 떳떳하지만 그 전에 삼성에서 보도부문 상을 탔는데 네. 그게 상금이 굉장히 커요. 몇 천만 원이야. 와. 몇 천만 원인데 네. 그 보도부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연수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주려고 송년회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처럼 꾸미 같은 걸 이렇게 주선을 해줍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또 빠지면 또 그렇게 승진 출세 잘하고 이제 또 좋아지는 거죠. 네. 예.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와요. 예. 삼성이나 LG에서 예. 그동안 역대 매년 보내줬던 해외 연수를 보내줬던 기자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기사 형태로도 있거든요. 미디어지에서 쓴.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시면 기자들 이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 다녀오신 기자분들 명단을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분들을 아실 겁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유명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10년, 20년 전엔 기자였는데 그렇지. 지금은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에도 있고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면 돼. 그 다음 해부터. 간단한 건 갔다 와서 안 가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는 이기주 기자와 저는 잘 살아야죠. 그래도 기자로서. 예. 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앞으로도 아이, 다시 그래도 뭔가, 부활해가지고 뭔가 또 네. 잘 될 겁니다. 저는 뭐 시대는 우리 사회가 워낙 또 역동적이기 때문에 잘 살아봅시다. 네. 잘 살아보고 정치도 유감이고 사실은 제가 변명처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자유 언론은 없잖아요. 네, 중국에서 자유 언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도 되면 그래도 그걸 좀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모습들을 좀 더 많은 기자들, 언론인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퍼스트 펭귄 정도가 아니고 뭐 수많은 펭귄 떼들이 좀 나타나기를.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 최경영 TV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성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자들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을 썼거든요. 좀 부끄러운 그리고 글 수준이 민망할 수도 있지만 많이 읽어봐 주시고 또 기자들이 앞으로도 그 요즘에 뭐 자기 검열의 어떤 그 우려, 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취재한 것이 또 어떤 내용이 좀 더 풍부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검열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권력의 심기를 내가 건드린 게 아닐까, 자본의 좀 자본 세력과 좀 등을 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자기 검열에 빠진 것 같아서 아쉬운데 기자들도 함께 열심히 좋은 기사를 발굴해서 기사 좋게 쓰고 또 기자 이권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기득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미래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MBC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영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